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아침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코로나19 상황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 일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흘 새 745명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무서운 속도로 유행 중입니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 굉장히 요즘에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300명 넘게 지금 감염이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발 코로나 전주, 포항, 대구 이 정도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그래프 좀 잠깐 볼까요? 8월 14일부터 하루 확진자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14일에 100명을 좀 넘었죠. 15일에 꽁충 뜁니다. 그리고 16일은 300명에 육박합니다. 어제는 197명. 그나마 좀 줄었습니다만 역시 만만치 않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수도권 넘어 전국으로 확산, 역학조사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확산되는, 퍼지는 속도가 파악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아랫부분에 보겠습니다. 코로나 나흘 연속 100명 이상 확진입니다. 그 옆으로 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다양한 경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서운 겁니다. 다양한 경로. 방역당국 무서운 속도다. 그리고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정광훈 목사 등 확진됐습니다. 지금 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일본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최악의 경제 역성장 2분기에 마이너스 7.8% 연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은 30% 마이너스 30%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아베 총리 그런 가운데 아베 총리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피를 토했다는 일본 내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는요 병원에 갔습니다. 경제와 정치 혼돈 속으로 빠져버린 일본이다.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집값, 전셋값 메우려 신용대출이 3조 7천억 원이 늘었다. 7월 달 얘기입니다. 7월에 3조 7천억 원이 급증했다. 자, 지금요 금리가 좀 이상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더 쌉니다. 이거는 원래 반대로 돼야 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요. 돈 빌려 주식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신용대출 이자가 싸니까요. 금리가 싸니까 그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해서 웬만큼 수익을 내면 남는다. 이런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영 시사평론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배종호 세안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오랜만에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날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집회 접촉자 비상입니다. 지난 휴일 동안 있었던 광화문 집회. 지금 정광훈 목사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확진됐죠. 그렇다면은 접촉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당 내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당의 모습이 말로만 민생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쓴소리를 좀 종종 하시는 분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금리 역전 현상.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가 역전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건강 이상설. 아베 총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요양병원, 그리고 학원, 카페로 교회발 N차 전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정의용 본부장, 누구든 감염 가능성 있다. 방심할 수 없다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앞선 그래프는 일면기사 소개 때 잠시 봤고요. 그 옆에 그래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서부터 뭔가 전파가 좀 시작이 된 것 같다. 이런 추정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이 돼서 서울에 209명. 그리고요, 경기로 갑니다. 85. 그리고 인천이 13.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 보면요. 충남, 강원, 경북, 대전, 대구 다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굉장히 또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요,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당분간 웬만하면 수도권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권고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차 팬데믹 위기다라면서 여기 제목이 있습니다. 작은 제목인데요. 숫자를 좀 한번 잡아주시죠. 여기 숫자 보면은 뭐 제가 다 읽어드리니 보세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명대죠? 이렇게 갑니다. 어제는 그나마 좀 줄었어요. 오늘 또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숫자인지요. 얼마나 될지 이게 좀 내려가줘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발 확진이 많다는 얘기가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교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요. 그리고 뭐 파주의 인전 이 어떤 커피 매장 여기도 등장을 하고요. 정부 수도권 확산 진정이 안 되면 거리두기 3단계 상향, 3단계로 높이는 거 이거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좀 나왔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변종이 계속 등장해서 비상이다. 격리병상 빠르게 소진된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종에 관한 얘기, 그리고 지금 병상 확보 제대로 될까? 이 부분 두 가지로 좀 나눠 있습니다. 자, 누적된 무증상 감염이 지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폭발을 한 거죠. 전파력이 최대 6배. GH형 국내 유행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선 10배 높은 슈퍼 변종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분석은 이게 이제 실험실 내에서 일단 변종을 찾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10배나 감염력이 높다는 부분을 또 걱정하게 만듭니다. 경증 환자들도 전담병원 병상 입원, 전문가들 생활치료센터 활용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올 초에 확산됐을 때 생활치료센터 빠르게 만들었죠. 이번에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들 경계의식 느슨해져서 문제다. 의료진과 방역 인력, 번아웃.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번아웃 호소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방역당국의 설명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도 4일 연속 100명이 넘고 있고 감염 양상도 교회, 카페, 식당, 시장, 학교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지역사회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도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증가하여 의료 시스템의 붕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네, 서울대 교수님. 우선 몇 가지 좀 걱정들이 있어요. 변종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왜 이렇게 갑자기 확산세가 빨라진 거죠? 예, 우선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 이 바이러스는 실내에서 밀접 접촉 또 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 3밀 조건만 주어진다고 하면은 예.
기후나 그 이외의 여타 조건에 관계없이 확산이 된다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폭발적인 양상이 있었던 데는 예. 최근에 장마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 장마가 되면서 실내에서 생활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하나는 지난 7월 초에 정규 예배 이외에 소규모 정식 예배 이외의 모임에서 감염 확산이 되면서 예. 정부 당국이 그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일부 환자가 나오는 게 완화가 되자 예. 7월 24일 날에 그 행정 조치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 장마철과 맞물려서 교회가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커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견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예. 이태원 그 점에 예. GH 유형, 그러니까 지금 이 GH 유형이 우리나라에서 메이저 폼입니다. 예. 한 60에서 70% 정도가 이 GH 폼일 거예요. 예. 이 GH 폼은 확산이 상당히 빠릅니다. 오.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교회 때와는 달리 오. 지금은 이 변이에 의한 것이 메이저 폼이고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예. 지금의 이 엄청난 그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정부의 방역 조치,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게 조금 느슨해진 상황, 그리고 장마철에서 많은 분들이 실내에 많이 오랫동안 머무는 그 이유, 그리고 변종도 있다. 지난 3월 때 창궐했던 그 바이러스와 지금은 좀 다른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몇 가지가 좀 겹쳤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지금 거의 7, 8개월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마철이 되면서 뉴스가 장마로 상당히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코로나에 대해서 지쳤고 또 임박한 위험이 장마였기 때문에 실제로 실내 생활을 하거나 하면서 그 긴장도가 상당히 당시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조건 하에서 일격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잠시 장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는요. 춥거나 덥거나 아니면 장마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호흡기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온도가 낮고 예. 습도가 낮으면 예. 활동을 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은 비교적 감기를 많이 앓는 거죠. 예. 그래서 코로나19도 호흡기 바이러스라서 초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습도에도 민감하지 않다, 오로지 산밀 조건, 만 충족이 되면은 언제든지 쉽게 확산한다. 이것이 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산밀 조건이 되면은 쉽게 확산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직 거리 두기만이 예방책이다. 오로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이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선 기사에서 병실 얘기가 잠시 나왔거든요. 지금 병실, 수도권 병실이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뭐 생활치료센터 이유도 눌려된다는데 지금 병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병실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병실이 지금 수도권에는 거의 전체에서 반 정도가 환자로 채워져 있는데요. 예. 특이할 만한 점은 신천지 대구교회와는 달리 최근에 수도권 양상은 고령자들 환자분이 많으세요. 고령자 환자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경증 환자인 생활치료센터 이외에 예. 실제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희생을 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남아있는 병실이 전체 병실의 1,400여 개 중에서 예. 한 700여 개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황처럼 지속이 되면서 한 4, 5일 정도만 계속 이런 발생 양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 전체 병실이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중증 환자들이 실제로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국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것 같고 어제는 그제와 달리 환자 수가 약간 적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주말에나 휴일은 언제나 환자 수가 약간 적게 나옵니다. 검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 쉬는 날이어서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내일 모레 예. 토요일까지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병실 얘기 설명하셨는데 지금 여유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프로 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입니다. 수도권입니다. 지금 사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의 여기입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 전체의 병상 숫자가 1,500개 좀 못 미칩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요, 750여 병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보시면요, 하루에 1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이 고령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일주일 정도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거는 다 소진이 된다는 게 됩니다. 이 병상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 부분을 지금 정부가 뭔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기사가 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나 봅니다. 당장 해야 된다. 당장 3단계로 가야 된다. 지금 2단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용 보면 나흘간 신규 확진자 100명 이상 당국은 위중한 상태로 보고 있고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이겁니다. 경제 큰 타격 불가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와 방역 같이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여기 밑줄로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3단계가 되면요, 10인 이상 모임은 모두 금지가 됩니다. 소규모 모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역시 운영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등교 수업 역시 제한되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지점이 있는 겁니다. 고민의 지점이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줄어들면 경제 활성화, 정부 조급증이 화를 키웠다. 그동안요, 정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5월에도 내수 활성화 내놨지만 확진자 늘자 사흘 만에 방역 강화. 지금요, 요 광복절 사흘 연휴 앞두고 사실은 외식을 많이 하면 뭐 할인해준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단됐습니다. 그냥 중간에요. 이 모습이었던 거죠. 농식품부 문체부의 할인 지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 스톱됐습니다. 전문가들 방역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섣부른 경제 살리기가 경제를 오히려 죽일 수 있다. 멀리 보면 더 큰일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설대 교수님. 네. 이 지적, 정부 조급증이 화를 키웠다. 이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예. 실제로 경제와 방역을 같이 돌릴 수는 있습니다. 예.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예. 그것은 상당히 똘똘한 치료제가 있거나 백신이 있을 경우에는 약이 실제로 있다는 전제군요. 그렇습니다. 그 예.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 아는 것처럼 뭐 자동차 회사든 아니면은 대형 어떤 제조 시설에서 환자가 한 명만 나와도 예. 완전 셧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방역과 경제를 같이 운영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둘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해야 될 건가? 이제 이게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예. 아까 단계를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도 3단계를 주장하기는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요건에서 3단계가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문가들이 3단계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 언제나 감염병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3단계를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단계를 전면적으로 가기에는 희생이 너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3단계를 전면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하면 지금 명백히 2단계니까 2단계에서 일부는 3단계 조치를 끌어와서 믹스드된 형태로 병행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그럼 2.5단계 뭐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따진다고 하면 2.5단계 정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제 생각인데. 예. 그래서 경제를 생각하면서 방역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폭발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예. 향후 한 5일 정도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5일 정도 이 추위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하면 예. 2단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향후 5일 정도 동안의 추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러면은 명백히 3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 한 5일 정도가 한 100여 명대로 조금 유지되면서 내려가는 모습이라면 2단계를 유지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늘어난 수치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3단계가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지금요. 어렵습니다. 방역과 경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 유럽 보면요. 방역과 경제 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그 나라들 보면은요.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 이어가 보겠는데요. 정광훈 목사 얘기가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요. 정광훈, 광화문 집회 때 마스크 내리고 17분 연설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진이 됐잖아요. 참석 인사와 손잡고 잇따라 악수. 그리고 뭐 부인, 뭐 전도사와 함께 확진 판정. 병원에 입원. 좀 뭐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재판과 수사 중단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옆에 사진 좀 보실까요? 어제 이제 확진이 돼서 이제 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 마스크 턱에 걸친 채 구급차 탔음.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확진을 받았잖아요. 근데 마스크 착용이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이거 소위 턱스크입니다. 턱스크.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전엔 사랑제일교회 반박 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엔 정광훈 목사 확진이 됐습니다. 방역 당국도 즉각 재방박. 그러니까 이게 자가격리냐 아니냐 뭐 이거 갖고 좀 뭐 주장과 반박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다. 뭐 제대로 통보받은 거 없다. 뭐 이렇게 됐지만 방역 당국은 또 다시 반박을 했죠. 전 목사 수사 중인 경찰 치료 끝나야 소환 가능.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And even today, he has tried to block me from coming here.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And he has 교회다가. terrorized our church with the Wuhan virus.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을 했기 때문에 Our church has consistently followed the correct procedures against 그 this virus.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And has never there has been a virus uprising in our church for the past 바로 months. 오늘 행사를 앞두고 But today, following this, right before this event, 점진적으로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it has not been a progressive outbreak,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모임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but a sudden outbreak at our church. It's ridiculous.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This afternoon, the members of the city hall came to our church,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and they saw me, 나는 열도 안 올라요. and I didn't even have a fever,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and I had no symptoms.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우한 바이러스의 확진자 숫자라는 것이 정부가 검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강제하고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특정 시기에 맞춰서 줄었다 늘었다 조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서정엽 직무대행자가 교회들, 특히 사랑제일 교회를 상대로 그동안 마치 존재 자체도 없었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확진자 수 확대에 주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국민 공포심을 등에 업고 정광훈 목사 구속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15일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으로 보셨죠? 저렇게 연설을 했어요. 마스크 벗고 연설. 그 주변에 뭐 다른 분도 계셨죠. 그리고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된 겁니다. 자, 설대 교수님. 네. 이 상황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우선 이제 본인이 확진됐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상당히 많이 배출했을 겁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시면서도 마스크를 안 하시고 이제 일종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위에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이 되어서 예. 주위에 이제 마스크를 안 끼신 분들은 아마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예. 하나는 예. 우리가 그 코인 노래방이나 노래방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마이크를 통한 감염 확산이 매우 쉽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께서 사용하셨던 마스크를 마이크를 다른 분들도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를 정광훈 목사가 사용한 뒤에 다른 분이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크를 사용하신 분들도 아마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광훈 목사의 부인, 그다음에 비서들이 예. 감염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교 모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정광훈 목사 그 이외에 이미 교인들 중에 확진이 됐던 분들을 통한 확산뿐만 아니라 정광훈 목사 자신을 통한 확산도 상당히 우려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약간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요. 일단 뭐 확진, 뭐 감염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있더라도 최소 아니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일단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자, 윤찬 변호사, 이제 법적인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보석 취소 청구를 했잖아요. 통상적이면 오늘이 이제 연휴가 끝나니까 오늘 뭐 심사라거나 이런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약간 상황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출석해서 신문기를 여는 것이 통상 예인데 예. 아마 이제 신문기일 방식이 뭐 서면에 한 신문기일도 가능하고 또 신문 없이도 결정하는 것도 법률상 가능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신문을 해가지고 보석을 취소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또 수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감 집행을 또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치료 끝나고 어차피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서 예. 한 2, 3주 후에 아마 신문기일이 지정돼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분이 또 24일 날 재판이에요. 그것도 어떡하죠, 그때는? 네, 아마 재판도 출정을 못하고 예.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아마 연기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사법 절차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다 미뤄지거나 연기되거나 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최소한 2, 3주 기간 동안 아마 연기될 겁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상황이 조금 이 법적 절차는 좀 복잡하게 좀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걱정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오늘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광복 회장. 어제도 이 내용 좀 전해드렸는데요. 기사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어제도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얘기를 좀 했거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역적, 백선엽은 사형감이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한 얘기란 거, 굉장히 뭐 주장이면 굉장히 강한 주장인 거죠. 여기 보면 뭐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다.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날 언론 통해서 다시 또 강조를 한 셈이 됐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는 공조기에 대해서도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네. 첫째, 6.25가 난 그날 네. 그 백선미 장군이 이끌던 육군 제1사단이 그 안에서 백선미 안 나타났어요. 그 다음날도 안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 1사단에 있는 참모들이나 장교들이, 군인들이 장군은 없는데 그 다음날 할 수 없이 이제 도피를 했습니다. 한강을 넘어 도망갔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사형감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네. 최소영 평론가. 네. 그러니까 광복절 기념식에서 했던 어떤 이야기를 연장선으로 계속 어제도 간 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광복절 메시지 예. 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예. 국론이 사실상 양분되는 상황에서 예. 또 지금 이제 이어서 예. 지금 백선엽 장군의 그 6.25 공적과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백선엽 장군에 대한 건 전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은 광복회장이니까 백반양보해서 광복절에 관련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백선엽 장군의 저 6.25에 대한 부분은 사실 6.25 전사 연구가들이 아니면은 예. 사실 좀 평가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예. 있고. 그런데 저렇게 단정지어서 총살을 시켜야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식의 얘기라면 누가 사실 광복회장의 발언에 동의하겠습니까? 또 이승만 전 대통령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사실 친일 논란 그보다도 오히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 이른바 독재에 대한 문제로 이제 하야했던 부분들이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공과의 과로 기록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 너무 저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익태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저게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사실 그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인 마냥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 지금 이렇게 특히나 지금 이 국론 양분된 국론을 더 정말 진영 대결고 끝까지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더 동력으로 될 거가 저는 굉장히 걱정인데 예. 좀 김원웅 회장이 좀 조금 이제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자, 배종호 교수께서는 이 광복회장 뭐 한 이틀 연속 계속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8.15 예. 기념식장 메시지가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당시에 김원웅 회장이 던졌던 메시지가 사실관계에 부합이 되는가 또는 이제 왜곡된 부분이 있는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관계는 왜곡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친일 청산하자는 얘기니까 예. 원칙론에는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과연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라는 예.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8.15 경축사에서 친일 청산하자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더구나 이제 자격이 광복회장이니까 예. 독립운동했던 후손이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과연 국민 편가르기냐 아니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부분을 짚어볼 때는 예. 제가 볼 때 뭐 국민 편가르기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예. 국론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광복회장도 자신의 발언을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 강한 강도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더욱더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고 예. 또 국론 분열 양상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여야 모두 좀 이제는 좀 점잖게 국론 분열 양상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원칙론에 대해서는 다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뭔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뭐 반발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공감한다, 동의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한 입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론, 통합당, 국민분열 선동하나 반발. 그렇습니다. 제1야당 통합당은 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자, 여기 내용 좀 더 보면요. 여기 뭐 내용들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이승만, 안익태, 뭐 그다음에 국민묘지법 이른바 이제 파묘입니다. 파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맨 아랫부분인데요. 통합당은 태어나면 안 될 나라냐.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를 한 걸 보고 그렇다면은 이 나라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보는 거냐. 답을 하라.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침묵에 동조를 하는 건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입니다. 민주당에선 공식 입장 자제 분위기인데 당권 주자들은 옹호하는 발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 한 것뿐이다. 왜 문제를 삼는가? 뭐 이런 또 반응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낙연 의원이거든요. 지금 당권에 도전 중인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그 개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잔재 청산을 충분히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던 것이고요. 더구나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까 그 문제의식 친일잔재 청산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광복회장이 좀 더 강하게 말씀했다. 그 정도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웬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장유희 변호사. 네. 이낙연 의원 전체로 보면 광복회장의 얘기에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공감을 표시했어요. 동의도 하는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 행사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한 말이에요. 독재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과거에 뭐 그런 독재 세력과 연결되는 그런 뭐랄까요. 뭐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정부를 독재라고 얘기할 수인가.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도 했어요. 사실은요. 자, 평소에 이낙연 의원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네, 결이 많이 달라졌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이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와 교차하면서 뒤지는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분명히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까지 이낙연 총리에 대한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 그리고 굉장히 좀 진중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굉장히 한 3년 8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지율의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신뢰도, 여론 지표상 많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른 이제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뭐 신선하다, 진취적이다, 추진력이 있다, 돌파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좀 상반된 모습 이제 대비점에서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내부 점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중한 입장만 고집하기보다는 뭔가 입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제 워딩도 골라가면서 굉장히 어떤 단어를 또 기자 출신으로서 신중히 고르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호들갑을 떤다라든지 이런 이제 워딩은 종전에는 쓰지 않았던 용어로 보이고,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앞으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좀 초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신중, 엄중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거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좀 바꾸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신 거네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인 이 모습에 대해서 통합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사에도 잠깐 있었죠?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김원웅 광복회장 이분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태어났으면 안 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그 친일파고 애국가를 만드는 안익태도 그러면 지금 당장 여당은 애국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역사가 과연 그러냐?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해석이 단순하면은 김원웅 회장처럼 김정은이가 위인입니까? 자,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아니 광복 회장이 뭐길래 온 동네에 자기 메시지를 다 뿌려서 그걸 이야기하게 합니까? 자, 윤수찬 변호사. 지금 통합당은 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사퇴하라. 결국에 이제 결론은 사퇴하라는 주장이에요, 지금. 자, 윤수찬 변호사. 사실 광복 회장의 그 발언 큰 맥락에서 보면은 친일 청산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읽히긴 해요. 자, 그런데 통합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친일 청산이라는 그 대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친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규정돼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친일이고 누가 친일인지에 대해서. 그에 반해서 지난번 그 보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사회주의 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보훈 심사 기준은 또 완화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분들은 안 됐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이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또 안 되게 완화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관여한 사람은 또 안 되도록 이렇게 나머진 되도록 완화되어 왔단 전체적으로 말이죠. 조금 더 이렇게 받아주는 쪽으로 갔다. 그렇죠. 근데 호국 보험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좁혀져 오는 이런 광복 회장의 발언으로 보면 이게 좁혀져 왔어요. 왜냐하면 보험 개념이 독립유공자들도 계시지만 또 호국 관련된 6.25 공을 세우신 분들, 그다음에 민주화 과정에서 또 공을 세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한 가지만 중시하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을 보면 이승만이 역적이면 누구 관점에서 역적인지를 먼저 밝혀야 돼요. 왜 역적인지. 도대체 이분이 얘기하는 관점은 어디 관점인지가 모르겠어요.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 수립일에 대한 논쟁은 없지 않습니까? 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독립한 날이지만 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에요. 그렇다면 저분의 말씀으로는 반국가적이냐, 나머지 분들이 반민족적이면 이분은 지금 반국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 국가를 부정하는 거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친일에 대한 개념을 국가가 상당히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친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국가를 형성했던 고위공무원 등 여러분들이 일본에 협조했으면 이것은 친일이에요. 나머지 분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보훈 심사 기준처럼 그 이후에 그 기준이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수립이 되면 그 기준 갖고 청산을 하든지 하면 돼요. 여야 합의 하에. 근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국민을 분열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뭐 패널 분들 의견 들어보시고 정치권도 상당히 갈립니다. 이게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과 입장이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대치 전선이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어제 청와대에서 뭔가 설명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제1야당이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와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회동을 거절했다. 어제 청와대에서 신임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통합당 무슨 소리? 공식 제안 받은 적 없다. 지나가는 말로 해놓고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자, 최재성 21일 초청 제안의 불가함을 밝혀왔다. 어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통합당 빈말로 던져놓고선 국민전환 쇼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지지율 하락세 청, 반정카드 찾기 고심, 뭐 이런 분석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지금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동 무산, 결국은 뭐 무산된 거죠. 이렇게 됐으면. 청와대 통합당 서로 다른 얘기를 하죠, 지금. 뭔가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과연 진지하게 한 것이냐,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냐, 뭐 핵심은 그거 같아요. 청와대 통합당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면 뭔가 제안했는데 통합당에서 안 갑니다. 뭐 이렇게 한 걸로 보여요. 근데 통합당은 제대로 된 제안 받은 적도 없다. 김종인 제안은 무슨 하면서 경로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알려줬어요. 이거 오늘부터 뭐 국회가 좀 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요. 청와대하고.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8월에 당대표를 초청해 국정 전반에 대해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어제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정당 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수해 피해,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와대는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빈말로 지나가듯이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법사위원장 강탈, 의회 독식 등 청와대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니 이제 와서 돌변해서 회담하자고 팔을 비틉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에 익숙해지더니 이제는 대화마저 강매하고 있습니다. 국면 전환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참 무례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요,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통합당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 지금 대화를 강매하나, 무례하다. 이렇게 또 반발한 겁니다. 최재성 평론가. 네. 우선요,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일단 청와대 설명대로 뭔가 만나자고 회동 제안을 한 거예요. 청와대는 왜 회동을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쓸 카드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이 되고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국민의 여론이 좀 나빠지니까 그 이른바 청와대 쇄신 카드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영민 실장이 유임함으로써 이른바 3기 내각의 어떤 쇄신 의지가 다 사라지고 이거는 빛이 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고 또 그런 효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 이제 교착 상태가 돼 있는 그러면 여야 관계를 한번 돌파해보자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무수석이 임명되자마자 했던 가장 첫 번째가 갈등이 조장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게 굉장히 뼈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 여야 대표회담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물론 최재성 수석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자라고 아마 취임 인사차 가서 덕담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쪽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원래 여야 대표회담이라는 거는 비서실장 간에 일단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언론에 발표하는 게 상례거든요. 묵직하게 진행이 그렇죠. 되죠. 관행되죠. 그다음에 조용하게 하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좀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청와대는 정말 지금 코로나 전국도 어렵고 수해도 어려우니까 오늘부터 국회가 열리는 날이고 하니 이 카드로 이 국면 한번 돌파해보자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 아쉬운 거는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설령 회담이 이루어진던들 어떤 성과가 나겠느냐라는 점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청와대가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측면은 대단히 저는 좀 이런 전략적 패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분석합니다. 자, 배종희 교수님. 이번에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통합당 설명대로라면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와서 약간 뭐 지나가는 말로 뭐 회동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제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살짝 나왔을 때 통합당에서 그럼 그런 얘기 꺼내신 거 보니까 만나실 의사가 있는데 그럼 회동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진 않은 거예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지금 안 만나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통합당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처음으로 탄핵 국면 이후에 역전이 됐고 뒤집으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최저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니까 상대방 어려운데 왜 만나줘서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주냐.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 지지율 나왔을 때 이 신문의 표현 중에 하나가 통합당 아래 민주당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만나가지고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는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쟁점은 크게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과연 대화 제의를 했느냐. 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화 제의는 한 거는 사실이에요. 뭔가 얘기는 지나가는 그렇죠. 말이든 어떤 게 있었던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해요. 더구나 대화 제의 처음에 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전임 강기정 정무수석도 얘기를 했고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본인이 이제 취임해가지고 정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대로 했느냐 지금 공식적으로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이 형식 공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전임자도 지나가는 말로 했다 할 수가 있고 후임자가 왔으니까 나름 형식을 갖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방을 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꼭 만나야 되느냐 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당은 나는 안 만나겠다 라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나라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는 국면에 있고 또 수해 피해도 있고 경제도 안 좋고 더구나 이제 여야 관계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국회가 사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리고 만나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에 대해 협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여야 국정 상설 협의체는 이미 상설로 설치가 돼 있는 거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모두 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을 바라보는 대승적 차원에서 빨리 만나서 소통하고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정 평론가 설명과 배종균 설명이 약간 결이 다릅니다, 지금요. 보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자, 장윤희 변호사. 최재성 정무수석, 뭐, 빈말로 제안을 했든, 뭐, 어떻게 했든, 아무튼 뭔가 얘기했는데 이게 뭐 안 됐다라고 어제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청와대 회동,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묵직한 자리거든요. 사전에 사실 조율 과정도 좀 복잡할 수 있고, 진행이 꽤 됩니다, 이렇게 묵직하게. 그런데 그걸 굳이 어제 거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작정하고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죠. 이거는 아마 이제 회담이 성사되기 좀 어려울 거라는 자체 판단이 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좀 알리고 이걸 분위기 쇄신용으로 좀 활용할 것이냐 이런 판단도 다소 있었던 걸로. 그러면 뭔가 노력을 했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여러 요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뭐 부동산 세법이나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 야당의 협조를 전혀 얻지 못했다라는 점. 하나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또 야당의 협조를 제대로 얻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야당과의 협치가 분명히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는 만날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되는데 저는 일단 제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 제안을 받지 않았다라는 미래통합당의 어떤 반박은 그렇다면 이 조율 과정을 어느 정도나 공식화해야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날짜까지 못 박아서 21일 날 보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언저리에 던져놓는 식으로 굉장히 무례하게 제안했다라고 폄훼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소통으로 이 일자를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좀 고무적일 겁니다. 분위기는.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여당과 손을 과연 우리가 잡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지금 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다소 낮아지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여러 현안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인지 상당히 의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예. 결국 물론 청와대나 뭐 정무수석이 잘했다고 예.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야당에도 어떤 역풍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청와대가 불발된 사실을 굳이 알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통합당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분이 물어봐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예. 스스로 밝힌 거잖아요. 예. 저것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죠. 아, 또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하십니까? 정략적인 접근을 하신 거죠. 진짜 대화를 원했으면 또 물밑으로도 좀 더 노력을 했겠죠. 예를 들어 대화하는 상대방이 진지한 제안이라고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굳이 예. 저렇게 했다고 밝히는 이유는 저는 상당히 좀 무리하다고 봐요. 전 그 최 정무수석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가 예. 이미 저 한 건으로 나온 거예요. 통합당 입장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지 고무된 상황이 아닙니다. 통합당은 여태까지 대통령께서 5번 그 모임에 나가서 건의한 것들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지난번에 주원내 대표가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했는데도 예. 답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협치를 위해서는 사실 야당의 말을 듣고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자리만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대통령께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해 주신 적은 사실상 없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공허한 목소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무리한 제안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 이제 청와대 회동,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 뭐 이런 게 사실은 소식 나올 때는 사실 정치권에서 좀 흘러나오죠. 국회발로. 근데 어제는 좀 약간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또 반박하는 뭐 이런 모습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홍천 민주당 의원. 말로는 민생, 몸은 과거사 검찰에. 그러니까 본인 소속 정당의 최근의 모습을 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의 그런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여당 행태 작심 비판 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 상황 위기로 인식 못하면 문제다. 친문 눈치 보느라 모두가 원보이스다. 40% 넘는 야당 지지, 이런 지지하는 국민도 헤아려야 된다. 이렇게 쓴소리를 한 거죠. 자, 그러자 친문 지지자들 게시판에 빨간 옷 줘. 빨간 옷 줘니까 빨간 색깔은 야당 통합당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일부는 되돌아볼 얘기다.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도 보였다. 이렇게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요거를 장유희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 이렇게 되면요. 조홍천 의원 또 친문지들한테 또 엄청난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저는 공격의 빌미를 좀 자초한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조홍천 의원이 민주당의 이제 재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누구나 좀 볼 수 있는 글에 우리가 뭐 말로만 민생을 외친다라고 이제 쓴 것은 당연히 내부적인 통로를 거치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본인의 입으로 나가도록 그것을 이제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부 균열로도 비칠 수 있고 또 이 글이 올라간 시점이 물론 이제 지지율 하락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에 시점이 그렇겠지만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는 상황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달리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원팀이 균열이 나가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본인이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이건 어떤 자기 정치의 하나의 형식으로 이걸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그렇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읽힐 수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다소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약간 자기 정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장유희 변호사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최소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그 장유희 변호사님 말씀에 사실 동의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일부 제 동의는 뭐 당내에서의 조 의원을 보는 시각은 동의합니다만은 저는 조 의원이 지금 저 말에 이 기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정도를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상식에 관한 발언이었죠. 정당이라는 게 일종의 좀 약간 이 소란스럽게 가는 게 맞아요. 한 방향. 한쪽으로만 간다면 그거는 일종의 결사체지, 그건 어떤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 보세요. 현 상황 위기로 인식 못하면 문제다.
친문 눈치 보느라 모두가 원보였었다. 아니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 좀 다양성 있는 목소리를 예. 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이 이렇게 원하고 국민이 이렇게 질책하면 받아들이고 왜 그런지 한번 원인을 분석해봐야 한다. 예. 왜 전당대에 관심이 없을까? 뭐 관심, 논쟁, 비전이 없는데 당연히 관심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빨간색 정당에 돌아가라는 식의 이야기로 하면은 치환해버리면은 이거는 사실 건강한 논쟁도 안 되고 예. 합리적인 토론과 생산적인 논쟁이 사라져버린 정당이 그거는 어떤 일종의 그 완전한 정치 결사체 수준이지 예.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대중정당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박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징화된 말 예, 아니겠습니까? 그 당내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예, 쓴소리하는 뭐 의원들 얘기죠. 전 그 끝에가 박해가 물론 성을 딴 말들이지만 왜 그렇게 이 대중이 인식하고 국민이 들여다보는지에 대한 한번 성찰의 지점도 한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전체로 보면은 좀 두 분 의견 좀 다르죠? 근데 최근에 이 정치 관련 기사 보면 민주당과 관련된 기사가 많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이런 움직임과 저런 움직임, 약간 결이 다른 움직임이 있다. 아니면 뭐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약간 다툼도 있다. 뭐 이런 기사들 오늘 참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나오는 목소리를 전하는 기사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 생중계를 보시면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몇 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건데요. 설마 하는 느슨해진 경각심, 국민 대재앙 부른다. 어떻게 보면 강한 경고를 담아주신 댓글입니다. 그리고요, 정광훈 목사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됨을 왜 모르는가?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광복회장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죽고 살기 문제인데 누구라도 그랬을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고요. 누군가는 해야 할 소리를 광복회장이니까 할 만한 소리다. 공감한다는 뜻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 이렇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현실을 따져보자. 이런 또 당부를 하셨습니다. 댓글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자,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요, 금리입니다. 금리요. 어렵지만요, 실생활 가까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5천만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9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취지는 굉장히 싸졌다는 겁니다. 금리가. 돈 빌리기가 싸졌다.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로 영끌은 영끌 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통상적으로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물건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자율이 높지 않다고 통상 생각하는데 신용대출은 그냥 그 사람을 보고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높습니다. 통상. 근데 이게 역정이 됐다는 겁니다. 신용대출 더 싸졌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내용 보면요. 은용 신용대출 금리가 연 1.74에서 3.76%. 금리 역전 기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신용대출이 더 싸진 거예요, 금리가. 너도 나도 대출 늘고 있답니다. 주식으로 월 1% 수익만 내도 이득이다. 빌려서 투자해서 남으면 된다는 거죠. 부동산 주식 가격 상승 추이와 비슷하다. 정부 신용경색 우려 규제 딜레마다. 대출 자금 주식 투자 막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네. 이 현상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의미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상식적으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보다 그러니까 이율이 쌓여야 되잖아요. 금리가 낮아졌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그러니까 정할 때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그러니까 회수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는 좀 장기적이고 신용은 좀 빠르게 회수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금리를 책정하고 두 번째는 또 그게 있어요. 담보대출 비율은 담보 설정 과정에서 비용이 드는데 신용은 그런 게 없이 완스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에
많은 인터넷 뱅킹 은행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치열하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금리가 좀 낮게 돼요. 근데 문제는 신용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막혀버렸잖아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엄격하게 예. 규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이 싸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연 2에서 4.2%고 예. 신용은 1.74에서 3.7이거든요. 예.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이걸 사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른바 은행 이자를 내고도 남는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주식 아니면 부동산으로 간다는 게 또. 지금 전문가들의 지금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정부가 그럼 부동산을 규제하는데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풀리면은 사실은 부동산 규제했던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정부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 이 신용대출 금리에도 아니면 사용 초래에도 조금 이제 정부가 뭔가를 할 수 있겠네요. 있는 좀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그렇게 분석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기현상이다. 기현상이죠. 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가 이렇게 역전되는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금리가 역전이 됐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자, 다음은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 얘기입니다. 건강 이상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이상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달 만에 또 병원행, 아베 건강 이상설 아주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휴가 중인데 게이오대 병원을 방문했다. 7시간 넘게 검진 후 귀가. 검진인데 한 2달 전에 검진했대요. 일본 총리는 6개월마다 검진하는데 너무 빨리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이 병원 앞에 일본 언론 카메라가 잔뜩 있습니다, 지금요. 여당에서도, 일본 여당 내에서도 사임 시야에 넣어야 한다. 사임 얘기가 나오는군요. 정치적 공백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베 총리가 지금 처한 상황, 다음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베의 3중고, 3가지가 뭔가 괴롭다는 거네요. 건강 이상설, 그리고 경제는 추락, 그리고 코로나 확산까지. 총리 입장에선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또 궤양성 대장염, 과거의 괴양성 대장염이었는데 이게 악화된 것인가? 일본 언론 얼굴색들 보면 병색이 완연하다. 얼굴색 안 좋다. 걸음걸이 늦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옆으로 갑니다. 확진자 느는데도 여행을 독려했어요. 이달 들어서만 2만 명 감염입니다. 2만 명. 그 아래로 갑니다. 경제입니다. 활력 잃은 아베노믹스 성장률 연으로 환산하니까 마이너스 27.8%. 2.8이 아닙니다. 27.8% 마이너스로 갑니다.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괴롭다는 겁니다. 배재호 교수님. 네. 이 아베 총리 건강이상설 만약에 사임하게 되면 일본에 진짜 공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 이상설이 과연 설로 끝날 건지 아니면 실제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정황들로 보면 실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언론들이 뭐 집중적으로 보도했지만 당장 걸음걸이가 대폭 늦어졌고 그리고 최근엔 또 피를 토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난 6월에 이어서 2달 만에 지금 정밀 진단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안 좋은가 관련해서는 당초에 굉장히 위궤양이 안 좋아서 스테로이드를 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당뇨 같은 합병증도 유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장암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일본 언론에서 뭐 사임 얘기 나오고 그렇게 되면 뭐 정치 공백 얘기도 나오고 한일 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언론 중에 분석하는 게요. 지금 방금 영상 봤을 때는 이른바 아베노 마스크, 그 작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걸음걸이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보시면 아주 큰 마스크, 얼굴을 반 이상 가리는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를 쓴 이후부터는 걸음걸이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마스크도 좀 더 좋은 걸로 바꾸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일본 내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사회 분야 기사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교육 얘기입니다. 지금 영국 얘기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코로나19가 부른 대입 불공정, 영국 수험생들 뿔났다. 영국 수험생, 우리 지금 수능 시험이 있는데 그게 A레벨 시험인데 취소가 됐어요, 시험 자체가. 그럼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알고리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 기록을 선생님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수준에 맞춰서 정부가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점수를 뽑아내는데 학생들이 황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평소에 봤던 A레벨 모의고사보다도 안 나온다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이요. 모의고사 대체 취소 혼란. 그래서 학생들이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고 교육장관 사임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성적을 매겼냐는 거죠. 지금요. 다음 기사 보시죠. 중간고사 만점은 기말고사도 만점. 학생들 부글부글. 이건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 의심 증상에서 결석을 하면은요. 시험을 못 보잖아요. 기말고사를. 그러면 중간고사 대체 성적을 그대로 다시 반영했는. 그럼 중간고사를 잘 본 학생은요. 기말고사를 자동으로 잘 보는 겁니다. 100% 인정. 그런데 중간고사 잘 본 일부 학생들 일부러 결시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학생들의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 얘기가 또 나온답니다. 윤수환 변호사,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도 뭐 갈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저게 이제 부정행위가 밝혀져야 되는데 예. 저게 아마 기말고사가 좀 어렵게 나오나 봐요, 난이도가.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나서 예. 기말고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저런 걸 썼다라는 것인데 예. 물론 저것이 진짜 그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증명하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근데 저게 전 문제가 되는 것이 예. 보건소에 전화했다는 자료만 갖고 저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뭐 기사에 따르면 있다 그런데 뭐 예.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아마 있습니다. 학칙이나 학교 규정으로 저런 예. 것들은 조금 촘촘히 하는 것이 할 필요가 있다. 앞선 영국 사례는 무슨 알고리즘으로 성적을 뽑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의 예. 그 학업 성취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건데 예.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사립학교가 더 그러니까 아무래도 높게, 사립학교가 성취도가 높겠죠. 가중치가 좀 높게 나와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교육과 관련돼 이게 또 입시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영국도 수험생들이 뿔났다. 여기 누구 마음대로 내 성적을 그래서 차라리 모의고사 성적으로 대체를 하라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세상이 가져온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폭염인데 외출 땐 꼭 마스크까지 써야 합니다. 고온 다습의 마스크. 정말 삼중고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요, 이 몹쓸 코로나보다 더 독하게 버텨야만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